번째로 이제 방송 부분을 말씀해 네네. 주셨는데 잠깐 설명을 들었지만 아직까지는 좀 정확하게 네네.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예, 예. 어떤 식으로 이제 저 변화가 나타나게 될까요, 이 부분은? 일례로 뭐 폭스 TV에서 작년 가을 겨울에 했던 것 중에 그 알타에고라고 해가지고 아바타로 등장하는 오디션 프로그램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추어들이 등장하는 가수들 오디션 프로그램인데 예. 본인의 실제 모습은 나중에 조금 나오고 무대에 설 때는 아바타로만 나왔어요. 합성을 해가지고 즉 XR 기술로 익스텐디드 네, 리얼리티 기술로. 근데 네. 비슷한 콘텐츠를 한국에서 조금 시도했었고 또 다른 채널에서 또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음, 것처럼 방송을 메타버스적으로 제작하고 결과물을 보여주는 것 이것도 하나 예가 되고요. 예, 또는 많은 국가에서 했던 오디션 프로그램에 대중의 열광이 있던 이유 자체가 내가 참여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뭐 음, 투표를 하건 뭐라건 간에 예, 예. 방송 제작이나 결과에 내가 개입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건 방송이 그냥 스토리를 들려주고 내가 앉아서 듣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예. 스토리를 만드는데 내가 들어가 있는 거죠, 같이. 음, 이렇게 쌍방향 미디어로의 진화인데 어떻게 보면 아주 현란하거나 엄청난 상호작용을 만들기 당분간은 어렵겠지만 전 천천히 가고 있다라고 봅니다. 일례로 뭐 넷플릭스가 계속 시도하고 있는 채팅창 띄워서 동일한 드라마 보는 사람들끼리 몰라도 채팅하면서 드라마 정보 얘기한다든가 뭐 운동 예. 경기 볼 때 축구 경기는 한국에서 특히 욕하면서 친구들끼리 많이 보는데 혼자 보면 욕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런 걸 할 수 있는 이제 서버 어떻게 기능을 띄우는 채널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거든요. 예, 저는 이게 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적인 실제감. 내가 여기 혼자 앉아서 축구를 보는데 되게 입이 심심해. 누군지 모르지만 채팅창에 떠서 같이 막 지금 뭐 얘기를 해. 이거 자체가 그 사람과 같이 축구를 즐긴다는 연대감이 형성이 되거든요. 예, 저는 예. 이런 시도를 통해서 방송이 갖고 있는 어떤 올드미디어로서의 한계점을 극복할 방안을 많이 찾을 거라고 봅니다. 세상이 디지털로 전향하면서 인간들 간의 커넥션은 이렇게 끊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거를 오히려 이어주는 역할을 메타버스가 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네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 부분은 저도 100%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교육 부분을 네네.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하나 생각했던 게 뭐냐면 한국의 대학 캠퍼스가 정말 네네. 세계적으로 비교를 해도 빠지지 않을 정도로 잘 돼 예. 있잖아요. 건물이 50개가 넘어가는 대학들도 많이 있거든요. 제 그래서 뒤에도 저희 대학 건물입니다. 경희대학교. 예, 경희대학교가 아주 대표적인 예죠. 예, 예. 정말 한 두세 시간씩 걸어 다녀도 다 보지 못할 네. 정도로 커다란 네. 캠퍼스가 많은데, 그러면 이제 거기에 유지비라든지 엄청난 비용이 들어갈 거고, 이게 만약에 이 캠퍼스 부지를 메타버스로 옮길 수 있다면 이 비용이 없이도 같은 수준의 교육을 제공해 줄 수가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어떠한 방식으로 진화가 될는지 교수님의 의견이 좀 궁금합니다. 저는 가장 큰 틀은 교육이 갖고 있는 권력이 좀 붕괴된다 또는 이동한다라고 봅니다. 교육이 왜 권력과 관련이 있냐 보면 원래 교실을 보면 교사가 우뚝 서가지고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교육을 하잖아요. 학생들은 작은 책상에 앉아있고 쭈그리고 앉아 있습니다. 예. 이거부터 권력의 불균형이에요. 그러니까 교사가 뭔가 얘기할 때 반론을 하기도 어렵고 질문하기도 어렵고 이게 이제 많은 현실인데 저는 줌이 아까 메타버스인데 나 이제 경계에 서 있다고 했지만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줌에는 30명이 들어오게 되면 다 누구나 동일한 크기의 창밖에 안 갖고 있어요. 선생님이라고 창이 이만해지지 않거든요. 발언하는 순간 학생 창도 커지거든요. 예, 예. 즉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 인터페이스지만 우리가 상대에 대해서 갖고 있는 권력 거리를 낮게 보게끔 하는 거예요. 우리 그냥 동등하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럼 배움에 있어서 권력이 동등한 건 우리가 예전부터 바라던 교육의 목표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별거 아닌 도구가 그런 걸 달성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음,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더 많이 퍼지게 되면은 교육이 개선될 수 있다고 보는데 결국 중요한 건 오프라인 교육에서 과연 무엇이 우리를 배우게끔 만드느냐. 이것에 대한 분석이 면밀하게 진행이 돼야 됩니다. 과연 이렇게 이론 전달하는 게 우리를 배우게 하는 건지 토론하는 거, 과제 내는 거. 그럼 지금 하는 것들 뭐 이론 전달, 토론 과제는 하다못해 줌이나 게시판에서 다 되잖아요. 예, 예. 그럼 또 일부 교수님들 그 얘기 하세요. 그것만 갖고 안 된다고. 지금 제가 또 역으로 여쭤보죠. 그럼 어떤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건물을 증축해야 됩니까? 하면은 의학에서 해부하거나 이런 건 그나마 타당한 이야기인데, 그래도 무조건 만나야 돼. 이렇게 이유 없이 그냥 무조건이라는 표현을 쓰는 분들이 많아요, 아직도. 저는 이 무조건의 영역을 우리가 더 파헤쳐야지만 더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그 의미 있는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저도 한 번도 생각을 못 해봤는데 동일한 창, 동일한 위치에서 교육이 실현이 되게 되면 지금 우리가 받아왔던 뭐 교수님이나 저나 원웨이 교육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근데 이제 투웨이가 가능해지겠네요. 동등한 네. 위치라면 이제 교수가 됐건 선생님이 됐건 나의 발언을 할 수 있고 의견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교육의 창이 열릴 수도 있다. 굉장히 긍정적인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가끔씩 굉장히 좀 엉뚱한 생각도 하고 있는데요. 이 메타버스라는 세계에서 교육이 가능해진다면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얘기는 서울에 살았기 때문에 서울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나오고 한국에 살았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대학교에 진학을 했잖아요. 하지만 앞으로는 내가 만약에 관심이 이 분야이다 그러면 이 분야의 최고의 권위자를 찾아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것이 아닌가. 물론 이제 뭐 언어적인 문제 같은 것도 해결이 돼야 되겠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면 이제 교육의 질도 높아질 수 있고 교육의 공평한 기회도 주어질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교육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소수만 살아남을 수 있는 세상이 오는 예.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는? 저는 그렇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아니면 동전한다라고 보는데요. 예, 예. 그러니까 이론 전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일방적인 설명도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어떤 질문한 것에 대한 표준적인 답안들 이런 거는 충분히 1대 N의 관계가 형성이 되죠. 30몇 명 가르치는 게 아니라 3만 명, 30만 명도 충분히 가르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가능한 부분이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소그룹이나 1대1로 대화를 하면서 배울 수 있는 것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약간 하나 물어보고 뭐 길게 답변해 주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이렇게 티키타카처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대화도 배우면서 필요한데 이런 걸 하려고 그러면 결국 이건 인공지능이 대체해 주기도 어렵고 한 명이 30만 명 상대 절대 못 하거든요. 예, 저는 예. 양쪽의 가치가 공존하는데 그래서 국내 대학도 뭐 일부 대학이 시도하는 것 중에 저건 있습니다. 몇몇 대학이 연합을 해가지고 정부에서 자금 받아서 과목을 대학마다 개발을 해요. 그래서 이론 강의는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만약에 50분 수업이면 30분 강의를 대학들이 맡아서 하나씩 과목을 만들어요. 그럼 나머지 20분은 뭐라는 거냐면 A 대학에서 개발한 30분 영상 공통적으로 쫙 보고서 B, C, D, E 대학들은 나머지 20분에 조금 더 집중해서 1대1, 1대2의 대화를 많이 학생들하고 만드는 겁니다. 예, 두 예. 가지를 다 해보려고 하는 시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세 가지 산업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아직 이 메타버스 2 책을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네. 나머지 산업 분야에는 어떤 게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제가 좀 하나 생각했던 산업은요, 여행 산업이 완전히 아, 뒤바뀔 예. 거라는 생각을 하고 네. 있거든요. 여행 산업이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특히 이제 여행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리저가 있고 비즈니스가 있잖아요. 네네네. 이 비즈니스 여행 분야는 출장을 계속해서 이제 네. 보낼 필요가 없어지고 기업 입장에서는 줌이나 메타버스를 통해서 대체할 수 있는 비즈니스 미팅이라든지 컨퍼런스라든지 컨벤션 같은 게 너무나 많아지기 때문에 엄청난 변화가 여행 산업에 있을 거라는 것이 이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 흔히 그 말씀하셨던 것 중에 컨벤션이나 그 인센티브 투어 같은 거, 이 마이스라고 하는 산업 분류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어떤 책 얘기하는지 그 시청자분들 모르실까 봐 배경을 바꿔봤는데 지금 예, 책 얘기 예, 드리고 있는 건데 책에서 예. 제가 이제 마이스 파트가 실제 있긴 있는데요. 제가 마이스 파트에서 이제 썼던 예측은 마이스 자체는 사실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앞으로 꾸준히. 왜냐하면 저만 봐도 제가 뭐 해외 출장 가거나 학회 가는 것들을 이게 팬데믹 때 안 해보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대학에 있으면 뭐 2박 3일 학회 가면 바로 그날 돌아와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예, 막상 해보니까 안 가고 하는 게 훨씬 편한 거죠. 비용도 세이브가 되고 체력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예. 그런데 목적이 다른 것 같아요. 마이스는 굉장히 기능적인 목적을 갖고서 하는 어떤 여행인데 예, 개인이나 가족들이 하는 여행은 또 다르죠. 기능을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 개인 간의 관계 형성을 하는 거잖아요. 새로운 경험을 하고. 근데 예. 그런 관계나 새로운 경험이 아직까지는 우리가 물리적인 공간 실제 간 것과 가지 않은 것에 굉장히 큰 간극이 있다 보니까는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은 대처가 잘 안 될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마이스 쪽은 감소 추세가 예상되나 예를 네네. 들어서 이제 리저라든지 휴가 같은 것은 네네. 새로운 경험을 위하고 관계 규칙을 위한 거니까 계속해서 유지가 가능하다 예, 이렇게 보시는 예. 거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교수님의 의견을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것도 또 엉뚱한 질문이긴 한데 저는 예. 매춘 산업도 네네. 굉장히 좀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현재 그렇죠. 이제 매춘이 합법적인 지역 그리고 국가가 있는 반면에 아직까지 법적으로 규제되는 곳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문제가 있기 때문이겠죠. 뭐 섹스 산업을 합법화하지 네. 못하는 이유는 성병 같은 건강적인 문제 아니면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사회적 문제 같은 게 있을 텐데 이 모든 것은 사실 메타버스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교수님께서 보시는 15개 안에는 들어가지 않죠. 아,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기술적으로 대해서 보면 예. 충분히 100%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대체가 상당 부분 가능해질 수밖에 없는 게 결국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성향이란 게 저는 소통과 물리적인 경험이라고 보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그러니까 뭐 인간들끼리의 교감을 나누고 그걸 어떤 물리적인 감각으로 전달해 주는 과정인데 사실 예. 보면 이미 뭐 정말 심플한 예로 FPS 같은 게임을 해도 총알 날라왔을 때 이렇게 감각기관에 꽂히는 것처럼 느낌이 드는 장비도 충분히 있고 성행위를 재현할 수 있는 기구들이 나와 있다 보니까 그걸 원격으로 연결해서 좀 더 전문적으로 보면 레이턴시, 그러니까 시간 지연이 없이 지금 통수망이 워낙 좋아졌다 보니까는 시간 여행이 점점 제로에 수렴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체감하기에. 그러면 실제 국내 연구진이 갖고 있는 기술 중에도 원래 그 목적으로 만든 건 아닌데 텔레헵틱이라고 해가지고
원격으로 촉감을 전달하는 기술들이 나와 있어요. 산업적으로는. 촉감 전달 기술이. 그럼 만약에 진짜 먼 거리에 있는 누군가가 쓰다듬는 느낌이 제가 어떤 거 수트 같은 거 입으면 실제 느껴지는 기술이 나와 있거든요. 결국 그럼 이게 산업적으로 기술은 나올 텐데 이거를 쓰는 개인이나 산업이 등장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 문제인데 저는 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런 산업 자체가 등장할 것 같습니다. 예, 16번째 산업 분야로 네. 드시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네. 이제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세상이 이제 우리 삶 깊은 곳까지 침투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이런 메타버스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기업에는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이제 알고 있는 네네. 기업은 뭐 페이스북의 모회사인 메타, 로블록스, 네네. 유니티 이런 네. 기업들인데 교수님 보시기에 이들 기업들이 정말로 선두주자가 맞나요? 뭐 선두주자 맞고요. 근데 좀 더 예. 이제 큰 틀로 보자면 프레임워크를 하나 머리에 띄워두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가 아무래도 디지털 현실이다 보니 가장 중요한 건 인프라입니다. 인프라는 이제 미국 기준으로 아, 보게 되면 아마존, AWS, 그러면 예, 마이크로소프트 갖고 있는 그런 클라우드 서비스들 있잖아요. 예, 예. 인프라가 있기 메타죠. 때문에 모든 게 존재할 수 있는 건데 또 제가 최근에 아마존 AWS도 한번 투어를 했거든요. 실제 모처에 비밀 서약 쓰고서 들어가서 봤는데 정말 시설이 무지막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는데 아, 하여튼 그게 이제 가장 기반이고 이 위에 플랫폼이 올라가는 거죠. 이 플랫폼이 이제 우리가 흔히 이름을 알고 있는 마인크래프트다, 포트나이트다, 제페토다, 로블록스가 플랫폼 기업으로 존재하는 거고요. 또 예, 예. 플랫폼은 저는 표현이 이제 플랫폼만 있을 때는 약간 빈 건물 같습니다. 건물이 아무리 음, 멋있어도 안에 내용물이 있어야지 사람들이 재밌어 하는 거잖아요. 이 빈 건물을 채워주는 게 바로 플랫폼에 들어가는 컨텐츠죠. 그러니까 로블록스는 그 월드가 뭐 1000만 개가 넘는다고 하지만 그 월드를 자기들이 직접 만든 게 하나도 없다라고 하거든요. 다 유저들이 그렇죠. 직접 들어와서 만들어준 월드들. 이게 컨텐츠 역할을 해주는 거고요. 이 예. 컨텐츠를 그럼 사람이 아직 신경만 연결이 안 되니까 어떤 디바이스를 통해서 보는 거죠. 이 보는 장비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컴퓨터 모니터건 또는 VR 장비건 AR 글래스, 기기 산업, 접속 기기 산업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다시 정리해보면 인프라, 플랫폼, 콘텐츠, 접속 기기. 그래서 네 번째까지 왔고요. 가장 예. 마지막에 있는 게 바로 이 집단, 사람을 관리하는 유저층을 관리하는 것도 저는 하나의 산업군으로 올라오고 있다고 봅니다. 유저층 관리요. 이게 약간 생소하실 수가 있는데 예. 한국 기업 중엔 BTS의 소속사인 하이브가 독립적인 소셜미디어 형태 메타버스를 갖고 있거든요. 사실 기능적으로 보게 되면 엄청 하이 테크놀로지는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는 이유는 그 팬덤들을 그대로 옮겨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최근에 보게 되면 오늘 이제 유튜브를 우리 같이 하시는 거지만은 예. 유튜브를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 넥스트 채널로 메타버스를 바라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뭐 메타버스 공간 안에 자기네 공간을 만들어서 기존에 있던 팬덤을 서서히 움직이시는 분들도 이미 나오기 시작하셨어요. 예, 그래서 좀 5가지 산업 단계로 존재한다고 봅니다. 저도 좀 움직여야겠네요. 늦기 전에. 예, 오늘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네. 아직 초등학생인 아들이 있습니다. 이제 제 와이프랑 둘이서 메타버스라든지 인공지능, 뭐 로보틱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이들의 미래가 걱정될 때가 정말 많거든요. 교수님 보실 때 메타버스는 다음 세대의 삶을 좀 더 풍성하게 만들어 줄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사실 이게 반반입니다. 저는 이 현상을 인류가 생물학적인 진화가 멈췄는데 디지털적인 진화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진화는 멈췄고 디지털 기술을 통한 자발적인 진화를 하고 있는 게 사피엔스의 현재 특성이거든요. 예. 근데 이 자발적인 진화가 어떻게 보면 축복일 수도 있는데 굉장히 무서운 건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난 변화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지금 이거 방송하고 있는 컴퓨터, 스마트폰, 200년 전에 나왔던 초창기 컴퓨터보다 훨씬 성능이 좋거든요, 지금. 이 테이블에 그렇죠. 올라간 작은 기계 자체가. 근데 인류가 그 200년 동안 몸이 바뀌었냐? 몸은 200년이 아니라 30만 년 동안 몸은 전혀 안 바뀌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기술적으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우리의 삶을 스스로 막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살짝 무서울 때가 있어요. 인간이 좋은 머리로 많은 기술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이걸 문화적으로, 문명적으로 충분히 준비가 된 상태로 수용하는 건지 너무 좀 빠른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될 때가 많이 있어서 현재 보면 좋은 점과 우려되는 부분이 저는 거의 반반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심오한 예,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이제 피해갈 수 없는 미래긴 하잖아요. 메타버스가 계속해서 점점 활성화될 거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계속해서 디지털화 될 텐데, 그럼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어떠한 식으로 우리 자신을 적응하고 진화시켜야 앞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 뭐 인류가 행복을 추구하는 건 많은 철학자들이 이야기했던 궁극적인 목표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반론을 제기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논점은 이겁니다. 과연 무엇이 인류한테 가장 바른 형태의 행복인가? 뭐 행복의 원형이 하나만 있지는 않겠지만 극단적인 예를 보면
물리적인 현실의 모든 삶을 지워버리고 마치 영화 매트릭스처럼 BCI에 연결해서 메타버스 속에 살아가는 인류가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되면 나는 그걸 선택할 거야. 난 이렇게 선택하는 게 도파민이 훨씬 계속 뿜뿜 분비가 되고 뇌가 행복하니까 된 거야. 이걸 우리 사회가 받아들여 줄지에 대해서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영화 매트릭스 속 상황이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이 캡슐 안에 들어가 있고 기계가 농작물을 키워 사람한테 양분만 공급해 주는 거. 저는 뭐 철학 전공자는 아니지만 제가 행복에 관해서 이야기 들었던 것 중에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가 굉장히 와 닿았거든요. 그분이 얘기했던 행복은 인간이 갖고 있는 행복은 현실의 세상에 발을 디디고서 현실 세상을 더 좋게 만드는 쪽에 닿아 있어야 된다. 근데 메타버스 속에서 내가 아무리 행복해도 물리적인 현실과 지구를 온전히 지켜낼 수 없다라고 하게 되면 그게 과연 우리가 존재하는 행복일지에 대해서는 저는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그건 마치 고도화된 인공지능 코드처럼 인간이 변해가는 것 같아서 그런 행복은 추구하지 않았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러면 너무 철학적인 이렇게 말씀 드렸나요? 예. 아니요, 굉장히 좀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우리가 고민을 네.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뭐 네네. 교수님도 아드님이 계시고 저 역시도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기성세대에 어떻게 보면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방금 전에 말씀하신 현실을 더 나아지게 하면서 느끼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면 어떠한 방식으로 이것을 해야 될지, 예를 들어서 이거를 뭐 정부기관에서 규제를 만들어야 될지 아니면 사회적인 어떠한 공감을 형성해야 될지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사실. 정부가 어떤 규제를 만들고 정책을 만드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도 이제 교육기관에 있다 보니까 좀 더 큰 틀로는 이런 거를 뭐 윤리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철학이라도 표현할 수가 있는데 넓게 보면 인문학적인 교육이 오히려 더 넓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적인 진화는 이미 충분히 빠르고 앞으로 더 빨라질 건데 기술적인 진화만 계속하고 인문학적인 사고가 없다 보면 결국 이상한 쪽으로 진화하는 괴물이 될 수밖에 없어서 괴물이 안 되기 위해선 새로운 기술, 괴물을 막아내기 위한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라 괴물이 안 되기 위한 우리의 사고 능력이 필요한 거고 그 뿌리는 저는 인문학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에 정말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세상이 점점 더 테크 쪽으로 진화할수록 오히려 중요한 것은 인간의 그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인문학이다. 이런 식으로 오늘 인터뷰를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오늘 메타버스라는 사실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배우기 위해서 교수님을 초빙했는데 의외로 정말 네. 철학적이고 인간 본성에 대한 좋은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어서요.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잘 이끌어 주셔서 즐거운 대화가 됐던 것 같습니다. 예.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 많은 구독자분들을 대표해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중에 시간 되시면 다시 한번 방문해 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전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아바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교수님.